네, 10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민하 평론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정감사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된 줄 알고 약간 잠시 기뻤는데 아니었네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잘 봤죠. 네. 네, 우리가 방송은 무조건 시청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시청률에 일희일비하는데 네. 국감도 그런가 봐요. 국감이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전반부에 이제 재미가 없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보다가 네. 중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와서 있는 네.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바람에 역시 이제 제일 재밌는 구경은 싸움 구경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네. 이제 흥미가 생겨가지고 역시 네, 싸움 구경은 재밌고 시청률도 올라간다. 네, 국감은 최고 시청률을 찍었다. 네. 네. 그래서 제일도 아닌데 그냥 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결국은 뭐 맹탕 국감으로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정쟁 국감으로 끝났구나 이런 말씀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한번 짚어볼까 싶어요.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알려졌죠.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서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편지라는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글도 읽어보셨습니까? 뭐 읽었는데요. 네, 이건희 회장이 뭐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글을 언제 씁니까? 심근경색이 갑자기 와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6년간 병상에 누워 있고 이승엽 선수가 이제 홈런 쳤을 때 말고는 뭐 별로 이렇게 그때도 의식은 없었죠. 네.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텔레파시로 씁니까? 네, 텔레파시로 썼다라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모든 삼성의 비밀이 풀리는 그러한 일이 되겠지만 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상한 글입니다. 네, 사실 재벌가의 유언장이라는 건 대외적인 게 있고 대내적인 게 있잖아요. 재벌을 잘 하시나 봐요. 네, 취재 오래 했었으니까요. 네, 보면 대내적인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쓰여졌고요. 재산 분배에 관련된 것. 대외적인 것은 사실은 말년에 마무리하면서 대외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시간이 이건희 회장한테는 불행하게도 없었죠. 안타까운 지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찬석 평론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팬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잡스 때도 이런 식의 약간 가짜 유언장 같은 것들이 유행했었잖아요. 왜 이런 걸까요? 일단은 모든 걸 세상에서 많이 이뤘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스티브 잡스는 사실상의 이제 스마트폰의 선두주자였고, 그가 발표했었던 키노트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은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아주 뛰어난 이제 키노트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 이건희 회장 둘 다 재산과 명성과 부를 쌓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재산은 별로 의미 없다. 네. 건강과 그리고 주변을 챙겨라는 이런 소소한 메시지에 열광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얘기하면 와닿지만 우리들에게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약간 열광하고 싶은 마음이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을 그냥 해줬다. 네.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장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굴지의 그룹 총수가 사망했다는 일 자체가 굉장히 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좀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삼성에서 뇌파를 텍스트화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 아니냐. 네. 삼성의 태블릿에 이 기능이 새로 탑재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유언장 내용 중에 코로나19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국민들 덕분에 이렇게 큰 기업으로 삼성이 성장을 했으니 내 재산으로 국민들의 이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상상도 좀 저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을 동원하기 참 좋은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이 유언장 내용 보면요. 이건희 회장을 취재했거나 아는 분들이라면 좀 낯설다 싶긴 했을 겁니다. 사실 이건희 회장 시대는 결과 중심주의의 시대였잖아요. 사실 근데 이 유언장의 내용은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죠. 과정 자체가 행복하고 건강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좀 안 어울리는 얘기 같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회장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네요. 자, 그리고 우리도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순서 내용 한번 보여주시죠. 네, 추미애 조목조목 반박 있고요. 두 번째, 조국 칼잡이 통제돼야. 세 번째, 가수 1%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긴박했던 것이고요.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감장이 아주 뜨거웠죠. 자, 그럼 조목조목 반박한 추미애에 대한 이슈맵 키워드 보겠습니다. 생경한 단어, 부하, 적법, 필요, 긴박. 자, 윤 그리고 방, 만남 감찰 중. 대통령 언급, 부적절. 잘 지도하고 감독하겠다. 자, 이런 키워드들이 보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미애 시간이었죠. 법무부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은 이를 두고 생경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국감 발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상당히 국감장에서 나오기 어려운 이런 해괴한 단어를 써서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네네 군대에서도 요새는 잘 안 쓴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생경하다라는 단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세련되지 못하고 어설프다. 그리고 뭐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다 이런 뜻일 텐데 결국은 시대착오적이다 또는 아마추어적이다 이런 걸 애둘러 비판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찬수 평론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네, 일단은 부하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고 이걸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속해 있는 이 검찰 조직 내에서는 이러한 막연한 상하 수직적 구조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 네. 보통 그 사람이 쓰는 언어는 그 사람의 환경을 대변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검찰 조직 내에는 여전히 사라진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일선 검사들의 일사불란한 이런 수직적 구조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부하는 아니죠. 다만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일선 검사들 상하 수직적인 구조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급자와 하급자로 나뉠 수 있는 공무원 조직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네. 만약 이런 조직 구조가 없으면 공무원 급수는 왜 나누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런 직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상급자와 하급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적법했다, 필요했다, 긴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여기서 출석해서 한 얘기에도 계좌 추적만 한 게 아니라 통신에 대해서도 영장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처럼 중요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 부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최소한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그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네, 긴박했다. 그리고 왜 필요했는지 자세히 밝혔는데요. MC 장관님이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보통 정치인 관련 이 비첩보가 접수가 되면 먼저 남부지검에서 사태 파악을 한 후에 이 법무부에서 대검에 파견한 반부패 부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반부패 부장에게 먼저 보고를 한 뒤에 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는 체계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 패싱이 있었던 것이죠. 반부패 부장에게 보고가 안 되고 이 총장에게 직보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은 종종 있는 일이다. 이런 경우 이 참모들에게도 공유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의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통신과 계좌 추적까지 진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 4개월가량이나 자신이 몰랐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상식 밖의 일이며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 이례적인 일은 여당 정치인 관련 수사는 보고가 됐지만 야당 정치인에 관련된 수사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보고 누락의 기간이 문제인데요. 4개월 동안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흔한 말로 뭉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4개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실 왜 그렇게 선택적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또 왜 이런 뒤에 어떤 결정들의 맥락이 숨어 있는지 이런 걸 짚어봐야 하는 것이 감찰의 목적이겠죠. 자, 어쨌든 추 장관은 현재 윤석열 총장과 언론사 사주 간의 비밀 회동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나 아니면 이제 홍석현 회장이나 이 부분을 그날도 만났다 안 만났다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의원님 지적처럼 이것은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네.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네, 오창석 평론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 이게 중요한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이제 라임 옵티머스 중에 옵티머스 무마했다라고 한 것이 하나 있었고 네. 언론사 사주들과 이제 비밀 회동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장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석열 총장이 잠시 검찰을 떠났었던 적이 있어요. 약 1년 동안 이제 변호사로 재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조선일보 사주와 관련된 변호를 맡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검찰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조선일보 사주와 만났다라는 것 자체, 또 송석현 회장과 만났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일가 수사는 흔히 말해서 고발당한 것에 비해서 네. 약한 처분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김이 작용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접촉이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처음에 뉴스타파라는 독립언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론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고발 뉴스 같은 경우는 윤 총장과 직접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왜 만났는지 그리고 만나긴 만났는지 이 만남의 성사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만날 이유가 없는 만남에 대해서 질문할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총장이 개인의 사안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사안이었으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 이유를 밝혀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답을 안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법무부에서는 감찰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 윤 총장이 정치를 할까 이런 해석도 나오는 상황에서 보수 언론 사주들을 만났던 과거의 행적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국감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줬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발언 가장 중요한 발언이라고 짚는 평론가분들도 꽤 계시던데요.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 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마치 총선 이후에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하라고 했다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분의 성품을 잘 비교적 아는 편인데요.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발언에 이어서 김진애 의원은 대통령을 언급한 윤 총장을 두고 교활하고 음흉하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자, 김민하 평론가, 윤 총장이 이런 대통령 언급을 한 속내가 있을까요? 뭐 본인을 여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고 뭐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힘센 사람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로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 거짓말을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뭐 이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 보장해준다고 했다. 뭐 보장해준다고 한 게 아니라 임기를 잘 맞춰라라고 했다. 이건 사실이다. 이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네. 메신저를 자처하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을 속였다.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속았다.
네, 이런 가능성,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 텐데 만약에 세 번째 경우라고 하면 뭐 음흉하고 교활하다라기보다는 뭐 동네 바보용 같은 거겠죠, 뭐. 네. 근데 어떤 것일까? 그것은 뭐 잘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국감에서 근데 추미애장.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네. 국정감사장에서 뭐 내 임기를 뭐 대통령이 뭐 끝까지 마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네.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검찰총장의 직분에 맞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의문이 남죠. 네. 추 장관이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한 걸 텐데요. 네. 어제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윤 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장의 여러 가지 발언, 언행들은 민주주의와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이고 우려를 드리고요. 앞으로 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다. 잘 지도 감독하겠다. 뭐 이런 발언. 자신이 엄연한 상급자임을 못 박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과 심하게 각을 세웠다거나 또는 이제 심하게 논쟁거리를 또 만들었다라고 했으면은 솔직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동급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하급자를 관리를 잘 하겠다. 내가 좀 부족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직위상으로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상태예요. 법률적 권한으로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또 배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분명히 우월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반면에 대검에서는 현재까지 추 장관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추가 감찰 그리고 감찰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이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 총장은 별다른 반응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간에 이 윤 총장은 통상 업무로 인해서 TV를 시청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검의 참모진들로부터 추 장관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보고 이후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김남 평론가, 시민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개될까요? 뭐 이거는 뭐 이 대검하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합동 감찰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라임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뭐 일종의 보고에 대해서 네. 검사들이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이제 뭐 이 폭로가 나온 이후에 알았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렇게 짚고받는 상황이 뭐 종종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새로운 감찰 사실이 나왔다고 봐서 법무부에서는 뭐 감찰을 지시했다. 이렇게 네. 뭐 합동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는 것에 뭐 법리를 따질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치적인 공방이 될 거거든요. 계속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뭘 하면 그것을 이제 어떤 부당한 어떤 일이다라고 반발하는 이 보수 쪽에 반발하는 그런 기류가 형성될 것이고 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입장이나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항변을 하거나 좀 안 맞는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뭐 반대쪽에서는 그거 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양쪽의 충돌이 뭐 이어질 것 같고 추미애 장관이 뭐 선거에 출마한다든지 또는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다 돼서 물러난다든지 아니면 뭐 감찰에서 뭐 문제가 나와서 네. 스스로 사퇴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아니면 뭐 이거는 내년 7월까지 계속 이런 광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어제로 마무리된 이번 21대 국감은 정책은 없이 정쟁만 많았다 해서 정쟁국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야 의원끼리 서로 욕설을 하고 몰래 게임까지 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과방위 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 마이크를 쓰는 시간, 사용 시간을 가지고 이 공방이 좀 붙었는데요. 고성과 반말이 오가다가 심지어
몸싸움과 욕설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 장면을 많은 국민분들께서 보셨을 텐데요. 그야말로 나 부끄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싸울 때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다 등장했거든요. 너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나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이런 것들이 꼭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국감장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고요. 그리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사진 기자에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3년 전에도 이 강 의원이 네.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사진 찍힌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논란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맹탕 국감, 방탕 국감, 정쟁 국감, 이젠 게임 국감이군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칼잡이는 통제되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칼잡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칼잡이요. 네. 네, 칼잡이는 칼 쓰는 사람이 칼잡이죠, 뭐. 네, 하지만 그게 누굴까요? 네, 보통 검사들이 네. 자기를 이제 멋있게 표현할 때 칼잡이, 뭐 검사 이렇게 검을 휘두르는 사람. 근데 네. 검사의 한자는 그 검자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네. 아무튼 뭐 칼잡이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걸 뭐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칼잡이 뭐 이렇게 비유해서 네. 뭐 받아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메시지는 결국 검사가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칼은 잘 들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지만 여기서 칼을 뭐 번쩍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칼이 이제 말 그대로 칼날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권 재민이지 주권 재검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칼을 뭐 강도질하는 데 쓰는 것인지 나쁜 사람 잡는 데 쓰는 것인지 그거를 이제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칼잡이는 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네. 제가 조국 전 장관은 아니니까 저한테 물어봐도 뭐 본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네, 의미는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난 20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박상기 전 장관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윤석열 총장의 발언부터 보시고 곧이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또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청에서 가까운 데서 이제 뵀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선처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뭐 아시다시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참 저로서는 어이가 없는데 무인지와 만인지상이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윤 총장을 두고 선처라는 표현, 이건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무인지하, 만인지상이다, 뭐 이런 표현했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은 들어봤는데 이건 네. 어떤 뜻인가요? 저는 솔직히 무인지하 만인지상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해서 알게 됐고요. 네. 뭐 혹시라도 저처럼 몰랐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절대 군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무소불이다, 이런 뜻이겠죠?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이 TBS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예, 선처라는 표현 어이가 없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박상기 전 장관은 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다른 언론을 통해서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선처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식의 발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선처라는 게 뭐 지금 말대로 하면 뭡니까? 무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했는데 그거 뭐 그건 신이죠, 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을 신으로 생각했는가 그렇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들의 세계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얘기를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이것은 뭐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법무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런 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다음부터는 법무부와 협의하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윤석열 총장의 세계관은 특수부 검사들의 세계관은 죄진 사람과 죄짓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죄진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봐달라고 하는구나. 선처라는 건 봐주는 거잖아요. 죄진
사람을 혼내주는 사람이 그것을 이 10만큼 혼내야 될 거를 5만큼만 혼내는 게 선처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봐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이 대화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의 그런 세계관의 발로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런 점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가 볼 때는 뭐 훌륭한 검사일 수는 있겠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직분을 수행하는데 네. 맞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계속 의문을 낳는 뭐 그런 발언들인 거죠. 특수부 검사가 갖고 있는 특수한 세계관 이런 말씀이 와닿는 시청자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얼마 전 드라마 비밀의 숲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조국 전 장관은 한동안 SNS 활동을 좀 자제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이 유재수 감찰부마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기 1시간 전인 오전 8시 20분경에 네. 본인의 페이스북에 드라마 비밀의 숲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이 공수처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썩은 데는 도려낼 수 있다. 아무리 도려내도 또 썩어가는 것을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으니까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네, 검찰 개혁 또는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한 명의 법무부 장관, 현직 그리고 전직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이 열심히 싸우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이번에 윤 총장으로부터 사실상 정치인 선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것이 윤 총장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지난번 청문회, 인사청문회 처음에 총장이 될 당시에는 정무적 판단도 잘 되지 않고 정치적 능력도 없기 때문에 정치 절대 할 생각이 없다.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만나서 회동한 적이 있었는데 뭐 출마해달라는 얘기했는데 자기가 단칼에 거절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은 분명히 정치와 선을 긋는 메시지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퇴임 후에 사회 봉사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는 야권의 입장에 있었고 여권 입장에서는 정치할 수 없을 것이다 또는 정치 오히려 안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은 저는 임기가 끝나는 것까지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 7월이 끝나고 나면 바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부터 대선을 한 6개월 정도 준비해서 어느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선 이외에 다른 정치 선언을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정치의 소질이 없어요, 윤석열 총장은.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무슨 자기의 득이 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의 소질이 없으시니까 그냥 정치 말고 다른 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선을 넘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요. 윤 총장이 검찰을 정치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기도 하던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가수 소득 상위 1%에는 몇 명이 속해 있을까요? 총 63명, 64명인데요. 이들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무려 2,17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자, 가수 전체 소득의 53%,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연예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26일 어제죠.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업종별 연예인 수입 금액 현황에 따르면요. 2018년에 수입을 신고한 가수 6,372명은 총 4,095억 7,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중 소득 상위 1%가 가수 63명이 올린 소득이었고요. 전체 가수 소득의 53%인 2,171억 정도인데요. 가수 한 사람당 34억 4,698만 원씩 벌어들인 셈인 것입니다. 야. 너무 엄청난 액수여서 읽지를 못하잖아요, 시장. 네,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뭐 이렇게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금액이라서 요즘에서 깜짝 사실은- 놀랐습니다. 예. 저도 이제 사실 개그맨이고 네. 연예인 출신이라서 사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목이 메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언제 한번 저렇게 벌어보나요? 이 숫자를 읽으면서 화가 날 것입니다. 네. 저도 화가 나네요. 네. 저 네. 25만 원에도 이렇게 비굴해지는데.
자, 그 금액은 갑자기 어떻게 공개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당황스럽고요. 그러네요. 예. 네. 아니 뭐 꼭 뭐 제가 특정한 금액을 얘기한 건 아니고 네. 그 숫자를 그냥 얘기했으니까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가수, 배우, 모델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이런 식의 양극화 현상, 쏠림 현상 속에 빨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술인 이제 그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은 예술인이라는 게 특정한 뭐 이런 사업장에 소속돼 있거나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까지 어떤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사회 안전망에 이제 좀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신 대로 저소득 연예인의 경우, 저소득 이제 예술인의 경우에는 그냥 못 버는 사람으로 계속 자기의 존재를 계속 남겨놔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이 네.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적은 돈을 벌고 일이 좀 있어야 그나마 이제 하루 먹고 살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 안전망으로 좀 포섭하기 위해서 좀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에게도 이제 고용보험을 적용하자 이런 제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이 그래서 계약을 맺은 상대방하고 이 계약을 맺은 사람하고 이제 고용보험료를 나눠서 내는 네. 이제 그런 제도로 이제 좀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보완 입법들이 이루어지면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킹이었습니다. 자, 김민아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Who did you vote for today? I voted for a guy named Trump.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More than 220,000 dead Americans because of COVID-19. And yesterday, while he's telling us everything's all right, we saw the highest number, 85,000 new cases in one day since this pandemic began. 네, 오늘의 킹덤 주제, 미국 대선 D-7, 자, 트럼프 역전 드라마 가능할까입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3일입니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송현서 의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바이든이 아직 우세하고 있긴 하지만 4년 전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이기지 않을까. 막판 생각을. 추격세가 상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군요. 일주일이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바이든이 우세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트럼프니까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4년 전이었죠.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했던 미국 대선 결과를 마친 여론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트라팔가스인데요. 트라팔가르인데요. 이번에도 트럼프의 승리를 장담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트라팔가르가 4년 전에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대부분이 힐러리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할 때 트라팔가르만 이 트럼프가 이제 격전주에서 분명히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6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싹쓸이를 하면서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고 당시에 트럼프의 이 승리를 예견했던 몇 안 되는 그 업체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 여론조사에 샤이 트럼프의 표가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표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미국 최대 접전지 경합주 6곳의 향방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흔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 경합주는 어떤 것이고 그 여론조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승패가 갈리겠군요. 맞습니다. 일단 북부 3개 주가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니아주고요. 남부 3개 주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플로리다, 애리조나인데요. 일단 여론조사 현황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보시면 이 트라팔가르를 제외한 대부분에서 바이든이 앞서는 모양새를 보실 수 있고요. 문제는 대부분이 다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1%포인트대에 이제 좁은 격차를 보이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6개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승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 찐빵 속의 단팥 같은 시간 킹덤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자, 오창석 의원이 이번에도 맞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버락 오바마, 2번 빌 클린턴, 자, 3번 로널드 레이건. 자, 오창석 의원이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밝다고 알고 있지만 미국 역사도 밝은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2번 했고 그 당시 부통령이 이제 바이든 후보였기 때문에 이건 알고 있었고요.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아버지 부시라고 하죠. 조지 허버트 부시가 끝나고 나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정답은 1, 2, 3번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과의 뭔가 커미션이 있습니다. 짬짬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전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 2, 3번 모두입니다. 이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모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자, 오창석 의원, 내가 이럴 줄 알고 추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선에 실패해서 단임으로 끝난 미국 대통령은 또 누가 있을까요? 자, 1번 제럴드 포드, 2번 지미 카터, 3번 조지 허버트 부시. 클린턴 전에 이제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부시가 됐었다고 했는데 조지 허버트 부시가 굉장히 불행하게도 한 번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건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됐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한 번밖에 못해서 불행한 대통령이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2번, 3번은 확실하고요. 네. 1번은 제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도 한 번밖에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1, 2, 3번. 네, 확실합니다. 짬짬이가 확실합니다. 예,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입을 대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한 번쯤 틀려줄 때도 됐거든요. 근데 절대 빈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오창석 의원 대단하십니다. 아주 잘나셨습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요. 미국은 부정 투표 논란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부정 퀴즈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송현서 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샤이 트럼프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네, 사실 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 백인 남성, 그리고 노년층, 또 교회에 사는 여성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4년 전에 대부분은 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층인데 지금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대부분이 바이든으로 좀 표심이 옮겨갔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서 바이든이 우세하는 것도 이런 영향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샤이 트럼프라는 이 세력은 4년 전에 트럼프의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실세 중의 실세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최대 변수로 꼽힐 수밖에 없고요.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우세한 상황이긴 하지만 플로리다나 펜실베니아 같은 경합주 일부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아까 좁아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샤이 트럼프의 위력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쟁점 사항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지금 미국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주장,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You know, some countries, they report differently. If somebody's sick with a heart problem and they die of COVID, they say they died of a heart problem. If somebody's terminally ill with cancer and they have COVID, we report them, and you know... More than 220,000 dead Americans because of COVID-19. And yesterday, while he's telling us everything's all right, we saw the highest number, 85,000 new cases in one day since this pandemic began. 네, 결국 이번 미국 대선도 코로나 대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백악관 안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크 쇼트 이제 부통령 비서실장이 또 코로나19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백악관 내에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크 메도스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것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유행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독감과 같은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이제 패했다는 백기를 흔들며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바이러스가 단지 사라지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송현서 의원, 이것도 짚어봐야 되겠죠. 역시 대북 관계에 관련돼서 트럼프와 바이든, 한국 입장에서 어떤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TV 마지막 토론이었죠. 마지막 토론에서 김정은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타임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4년의 임기가 더 생긴다면 이 김정은을 자신의 쇼에 세우는 일종의 게스트로서 정치적 카드로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이제 클린턴 3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바마가 했던 것처럼 북한이 스스로 이렇게 자멸하게끔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로는 가지 않을 것이고 네.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실무를 실제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실무자 아래서부터의 실무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네. 바텀업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후보 모두가 사실 중국과는 좀 대척점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 중국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겠다는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어지는 또 다른 전쟁 중에 하나는 영분의 전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의 행보가 비교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멜라니아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백악관에 마스크 없이 네. 아이들을 초청해서 헬로윈 축제를 벌였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벌였거든요. 네. 이게 뭐 사실상 먼저 축포를 터트린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축제나 즐기자고 하는 것인지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이고요. 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도 네. 참여를 하면서 남편이 이제 조 바이든을 열심히 돕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트럼프 교육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책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분의 전쟁까지 짚어봤는데요. 사실 핵심 변수 중에 하나는 사전투표 여기죠.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 이게 큰 변수가 될까요? 네, 사전투표가 역대급으로 지금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약 6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네. 사전투표가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그리고 조기 현장 투표 이렇게 나눕니다. 이 중에서도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이 우편 투표의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네. 참고로 민주당은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편이고 공화당은 이제 현장에서 투표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당일에는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편 투표 개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민주당이 또 우세하는 것으로 좀 판세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주일 남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또 송영선 의원이 나오니까 그때도 대선 결과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 싶은데 시점이 맞을까 싶네요. 자, 오늘 미 대선 D-7 트럼프 역전 드라마 가능할까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어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뜨거운 대선 열기. 미국의 민심은 누구의 편일까? 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송현석, 오창성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캉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 만나보시죠. 요양병원, 발레학원 감염 확산. 헬로윈 데이를 조심하라.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조금 전 발표된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88명으로 어제보다 31명 감소했고요. 이틀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 발생이 72명, 해외 유입이 16명이었고요. 서울 지역에서 24명,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20명대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첫 번째 리포트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최근 주요 감염 사례를 살펴보자면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과 발레학원 등지에서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 하루 확진 환자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계속 횡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은 제가 항상 강조했던 감염 불분명 환자 비율이 30%대에서 20%대로 떨어져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방역 당국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금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부정적인 신호는 무엇이냐면은 8월 이후에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가 축적이 되면서 이제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은 감염자들이 곳곳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고, 그 숨은 감염자들이 전파하는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으로 나타나는 곳들이 노인 요양보호시설이나 혹은 학원이나 이제 1단계로 내려가면서 아무래도 이 방역에 끈이 조금 느슨하게 풀린 곳을 파고들면서 이제 집단 감염 사례를 만들고 있고, 그런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나올 때마다 이제 100명 이상으로 하루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께서는 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은 딱 2가지 실천하실 것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잘 착용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손 잘 씻고, 그리고 특히 집안에 고위험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혹은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은 특히 더 조심하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손을 잘 씻는 뭐 그런 내용들은 뭐 얼만큼 강조해도 정말 모자람이 없는 그런 내용들일 텐데요. 이런 와중에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이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지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5월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방심이 우리 모두의 겨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할로윈데이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밀접하게 접촉이 발생하는 모임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매년 그 10월 말이 되면 사람들이 헬로윈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뭐 이태원이라든가 클럽이 많은, 유흥시설이 많은 그런 곳들로 많이들 모여들게 되거든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단풍놀이보다 저는 헬로윈데이가 더 무섭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도 그 서울시 등등에서 방역 당국이 현지 점검을 나섰는데요. 일단은 방역 수칙이 전혀 지키지 않은 채 클럽 같은 곳에서 모여가지고 헬로윈 파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적발이 되었고요. 이번 주말 그리고 또 다음 주말에도 헬로윈데이 파티들이 뭐 전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제 전형적인 산밀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밀집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밀폐된 환경에서 서로 밀접 접촉을 하면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들이 하루 이틀 새에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이제 배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 헬로윈 파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진 환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헬로윈 파티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실내가 아니라 좀 춥더라도 실외에서, 네.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로윈데이 때 늘 분장을 해왔거든요. 매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늘 해왔었습니다. 올해 컨셉은 제가 정했습니다. 뭔가요? 방역 자가격리자 코스프레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집에서 혼자 저만 볼 수 있겠죠. 예. 뭐 방호복이라도 입으시나요? 밖에 나가게 되면 방호복을 입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MC 장훈 요원을 위해서 네. 랜선 헬로윈 파티라도 한번 기획을 해볼까요? 예. 네네.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예. 도와주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도 좀 구경하고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 또 이웃의 안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헬로윈 파티는 자제해 주시거나,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랜선 헬로윈 파티나 혹은 실외에서 좀 코스프레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호박등 이런 거 켜놓고 좀 따뜻하게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또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혹시 단풍놀이는 위험하지 않나요? 단풍놀이도 물론 위험하죠. 근데 단풍놀이는 대부분 실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단풍놀이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이동할 때, 그리고 또 단풍놀이를 가서 이제 단풍만 멋지게 구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단풍놀이를 하러 가시면은 뭐 밀폐된 버스 안이라던가 혹은 차들을 같이 타고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단풍놀이 중간중간에 혹은 단풍놀이가 끝난 다음에 보통 즐거운 식사 자리나 혹은 술자리 등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제 그런 곳에서 만에 하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이 단풍놀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날씨, 가을 날씨가 좋은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야당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의 시간이었습니다. 애타게 게이트를 찾다가 윤석열이라는 문을 만난 꼴입니다. 국감스타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돼버린 21대 첫 국정감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